산속에 묻힌 저를 살려준 건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던 노처녀였습니다. 회장님, 편히 가십시오. 조카놈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마치 관 뚜껑을 닫는 소리처럼 단호했습니다. 입안에 물린 재갈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발은 굵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고 온몸이 차가운 흙바닥에 눌려 있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삼촌, 그 많은 재산 혼자 가지고 가시면 섭섭하죠? 제가 잘 쓰겠습니다. 아주 잘요. 정민혁, 제 조카였습니다. 28살, 제가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며 키운 놈이었습니다. 첫 번째 흙덩이가 제 다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배 위로, 가슴 위로 흙이 쏟아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은 더 무거웠고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죽음을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인수 그룹 회장, 수조원대 자산을 가진 사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 그런 제가 지금 산골짜기 구덩이에서 조카놈 손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흙이 닿았습니다. 코로, 입으로 흙이 스며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차 소리다. 민혁이 놈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자. 누가 오면 큰일이야. 부랴부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문 닫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급하게 달려나가는 엔진 소리. 하지만 저는 이미 반쯤 흙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재갈을 뱉어낼 수도 없었고 손발을 풀 수도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흙이 넘어왔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건가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만. 그런데 바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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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람이여 사람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고 다급한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 눈 떠요. 눈 떠. 죽으면 안 돼요. 맨손으로 흙을 파내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혔을 손. 입안에 재갈이 풀렸습니다. 흙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살았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짙은 주름이 파인 4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옷도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참 맑았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저 신음만 흘렸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것처럼 아팠으니까요. 아이고, 이걸 어째 집까지 모셔가노. 여자는 마른 체구였지만 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등에 업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온몸으로 저를 지탱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우리 집이 요 밑에 있어요. 빗속을 걸어 내려가는 발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여자는 자꾸 비틀거렸고 숨소리도 거칠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떴을 때 낡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목재 천장에는 빗물이 새는 자국이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양철 대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똑똑 빗물이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깼네요. 다급히 다가오는 발소리. 그 여자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여자는 손수 끓인 약초물을 떠다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벽은 흙으로 발라져 있었고 방바닥은 오래된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작은 화장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 어르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름이라도?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조카놈들이 아직 저를 찾고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신분을 밝히면 이 여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기억을 잃었나 보네. 그러면 일단은 푹 쉬어요. 내가 돌봐드릴 테니께. 여자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인적이 드문 마을 같았습니다. 멀리 몇 채의 집이 보였지만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 죽 끓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여자가 나무쟁반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죽이었습니다. 간단한 죽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분이에요. 순할순, 나눌뿐. 올해 44이에요. 순분이라는 여자는 숟가락을 떠서 호호 불더니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목에 걸려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여자는 조심스럽게 떠먹여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회장실 침대도 고급 호텔 침대도 아닌 낡은 이불 한 장 깔린 초가집 방바닥에서 다음날 아침 창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순분아, 그 영감탱이 누구여? 몰라요. 산에서 죽어가는 거 살려줬어요. 미쳤나? 나이 처먹고 뭘 그런 걸 집에 들여와. 사람이 죽어가는 뒤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바보년. 그러니께 시집도 못 가는 거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웃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영감탱이는 우째 업어왔노. 저 집에 무슨 재산이 있다고 남의 영감을 주어와. 자기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순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바보라고 부르는구나. 그날부터 순부는 제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정성껏 약을 다리고 제 몸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먹으면 기운 나요. 산삼은 아니지만 더덕이라도 좋아요. 아저씨, 천천히 일어나 봐요. 조금씩 걸어야 빨리 나아요. 아저씨, 오늘 날씨 좋네요. 창문 좀 열까요? 순부는 말이 조금 느렸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더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내용은 분명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분이 자기 밥그릇에 밥을 제 그릇에 덜어주려 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드세요. 저는 충분히 먹었어요. 아저씨가 환자잖아요. 나는 튼튼해요. 순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로 보이는 광대뼈가 너무 앙상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순수한 선의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 베푸는 이런 마음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혼자 앉을 수도 있었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순분 씨,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이고, 아직 다 안 나았는데 무슨...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한테 너무 신세만 졌어요. 순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세는 무슨... 오히려 나는 아저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순분 씨, 혹시 가족은 없어요? 순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오빠는 서울 가서 소식이 끊겼고요. 결혼은요?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말이 좀 어눌해요. 어렸을 때 놀라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다들 바보라고 했어요. 시집갈 나이 지나도 아무도 안 데려갔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분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산도 좋고 들도 좋고 여기가 내 집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저 멀리 마을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나면 그때 가면 되지. 지금은 여기서 푹 쉬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인수 그룹 회장, 수조원대 재산을 가진 사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 하지만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그날 밤 처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순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이었지만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며
정성껏 가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허리를 굽혀 김을 매는 모습, 물을 주는 모습, 잡초를 뽑는 모습 하나하나가 정성이었습니다. 아저씨, 일어났어요? 오늘 상추가 아주 싱싱해요. 순분이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막 따온 상추가 들려 있었고 이슬이 맺혀 반짝거렸습니다. 제가 씻을게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아저씨는 앉아 계세요. 순분은 부엌으로 가서 상추를 씻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경쾌했고 콧노래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순분아, 있나?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권위적이고 거만한 톤이었습니다. 순분이 급히 손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장님, 웬일이세요? 그 영감탱이 아직도 내 집에 있나? 네, 아직 몸이 안 좋으셔서요. 이거 봐라, 순분아. 요새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카더라. 영감 찾는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요? 순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다. 검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디 영감 한 명 찾는다 카더라. 혹시 내 집에 있는 영감이 아닌가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 아저씨는 그냥 길에서 쓰러진 분이에요. 그래도 조심해라.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너만 피곤해진다. 이장과 마을 사람 몇 명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누가 찾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순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 아닌 거 나는 알아요. 눈빛 보면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순분 씨,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순분이 장을 보러 마을 입구로 갔을 때였습니다. 야, 순분아. 슈퍼 앞에서 아줌마 몇 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 아직도 내 집에 있냐? 네. 너 정신이 있나 없나? 요새 수상한 사람들이 마을에 들락날락하는디 무슨 큰일 났으면 우째하려고. 그냥 몸 좀 나으면 가실 거예요. 몸이 나으면? 벌써 보름이 넘었는디 뭘 그렇게 질질 끌어. 혹시 너 그 영감한테 딴 마음 있는 거 아니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분이가 드디어 남자 맛을 봤나? 40 넘어서 늙은 영감이라도 좋겠지. 아이고, 불쌍해라. 순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물건을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집 창문으로 지켜보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순분이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순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순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해야 한다고. 이대로는 순분만 위험해질 거라고. 다음날 새벽 순분이 밭으로 나간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집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공중전화가 멀리 보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인수 그룹 비서실입니다. 나야, 김비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조용히 해. 내 위치 추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말대로만 해. 네, 회장님.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틀 뒤, 정확히 이틀 뒤에 이 좌표로 와. 경찰도 함께 데려오고 정민혁이 놈을 체포할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지?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그럼 이틀 뒤에 보자. 그리고 김비서. 네, 회장님. 박순분이라는 사람 절대 다치게 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이틀만 버티면 됩니다. 이틀만 버티면 순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입구로 검은 세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순분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그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안 돼.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이장이 돈다발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이쪽을 가리켰습니다. 순분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순분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정민혁이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선글라스까지 낀 모습이 마치 깡패 같았습니다. 뒤따라 내린 두 남자는 덩치가 컸습니다. 정민혁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뒷광으로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순분이 밭에서 호미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낯선 차와 낯선 사람들을 보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정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마당에 울렸습니다. 순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혼자 살아요? 네. 거짓말. 영감 하나 있다며? 어디 있어? 정민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순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이 바보년이 거짓말을 하네. 탁! 정민혁의 손이 순분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분이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미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광 안에서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아직은. 일어나. 영감 어디 있냐고. 정민혁이 순분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정말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 그럼 집 안 좀 볼까? 부하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더니 이불을 뒤집고 장롱을 열고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 이불 2채 있어. 역시 거짓말이었네. 영감 어디 숨겼어? 정민혁이 순분을 마루 쪽으로 밀쳤습니다. 순분의 몸이 나무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마지막이다. 영감 어디 있어? 안 그러면 이 집 다 부숴버린다. 순분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그래, 좋아. 야, 집 다 뒤져. 부하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엎고 이불을 찢고 그릇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지끈 우당탕. 순분이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순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영감 어디 있는지 말해. 몰라요. 정말 몰라요. 광 뒤져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부하 하나가 뒷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걸음, 9걸음, 8걸음.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순분이 달려와 그 부하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여기 있구나. 부하가 순분을 밀쳤습니다. 순분의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순분은 다시 일어나 광문을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거긴 엄마 물건이 있어요. 돌아가신 엄마 물건. 비켜. 펑. 부하의 주먹이 순분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순분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지만 광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진짜. 펑. 펑 연속으로 2번 더 맞았습니다. 순분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만둬. 그만 때려. 정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전현 계속 막아서는 뒤 우째합니까? 뭔가 있긴 있나 보네. 좋아. 전현 끌어내. 부하가 순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분은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광 안에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비서실이 오는 건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입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야, 전현 그냥 때려 눕혀. 정신 못 차리게. 정민혁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하의 주먹이 순분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기익. 급브레이크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들렸습니다. 뭐야, 저거. 정민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5대, 6대, 7대 계속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일단 빠져. 정민혁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전현은요? 나도. 빨리. 3사람이 부랴부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마을 뒤쪽 산길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광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루에 쓰러진 순분이 보였습니다. 순분 씨. 달려가 순분을 안아 올렸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있었고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왜 나를 걱정해요? 당신이 다쳤잖아요. 다행이다. 아저씨 안 들켰네. 순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이 순간에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김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뒤따라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대여섯 명이었습니다. 저 차 쫓아가세요. 검은 세단, 방금 산 쪽으로 도망갔어요. 김비서의 지시에 경찰차 2대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보다 2분부터 김비서가 순분을 내려다봤습니다. 즉시 헬기 준비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게 무슨 일이요? 헬기? 여기 헬기가 왜 와? 저 사람이 누구요? 이장도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제게 깨끗한 정장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옷부터 갈아입으십시오.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달 넘게 입었던 남루한 옷을 벗고 회장으로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머리도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김비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민혁의 모든 범죄 증거입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좋아. 경찰에 전부 넘겨. 네, 회장님. 그때 산 쪽에서 경찰차가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 정민혁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 삼촌. 정민혁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왜 삼촌을. 저는 천천히 정민혁에게 걸어갔습니다. 1달 만에 마주하는 조카였습니다. 오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는 나를 산골짜기 구덩이에 묻었어. 삽으로 흙을 퍼서 내 몸 위에 뿌렸지. 기억나냐? 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리고 방금은 나를 숨겨준 사람을 때렸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저는 쓰러진 순분을 돌아봤습니다. 김비서의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순분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경찰, 데려가세요. 네, 회장님. 정민혁이 끌려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삼촌, 삼촌. 나 정민혁이야. 조카야. 조카는 이미 1달 전에 없어졌어. 저는 돌아서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인수 그룹 회장 아니요? 헐, 뉴스에서 봤는데.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제가 만약 알았으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돈 받았죠? 순분 시집 가리켜주고. 이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얼마 받았습니까? 앞으로 이 마을에서 박순분 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마을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순분에게로 갔습니다. 들것에 누운 순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회장님이라고요? 미안합니다. 순분 씨, 숨겨서.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아저씨를. 순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맞고 다치고 집이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저를 걱정하는 사람. 병원 갑시다. 제대로 치료받아야 해요. 병원은 돈이 많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입구 공터에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내려 순분을 헬기로 옮겼습니다. 저도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순분이 살던 작은 초가집, 정성껏 가꾸던 텃밭, 그리고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 순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순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헬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순분은 특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갈비뼈 2대에 금이 갔고 안화 골절도 있습니다. 다행히 내장 손상은 없지만 최소 1달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의사가 나가고 저는 순분 옆에 앉았습니다. 순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이 자꾸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분 씨, 깨어 있어요? 순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 대학병원이에요. 최고의 병원입니다. 순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병실,
깨끗한 침대 시트, 최신식 의료 장비들, 이런 데는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했어요. 순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순분 씨가 저 같은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뒤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순분 씨, 네, 한 달만 여기서 푹 쉬세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답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보답은 무슨, 제가 뭘 했다고. 순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집, 엄마 아빠 산소 있는 그 마을로. 알고 있어요.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순분이 안도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부는 매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달라붙어 돌봤고 재활 치료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복도를 걷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꼭 병실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그래요? 잘 됐네요. 어느 날 저녁 순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퇴원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우리 집 많이 망가졌을 텐디 고쳐야 할 거예요. 순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네, 보시면 알 거예요. 순분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순분 씨가 살던 마을, 알지? 네, 회장님. 그 마을 전체를 사들여. 김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을 전체를 말씀이십니까? 그래, 땅, 건물, 전부 마을 사람들한테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거기에 힐링센터를 짓는다. 노인복지시설, 무료 건강검진, 급식, 문화 프로그램 전부 포함해서. 네, 회장님. 그럼 센터장은? 박순분 씨가 이사장이야. 김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학력도 없고 경영 경험도. 김비서,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순분 씨는 평생 이 마을을 지켜온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야. 진짜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네, 회장님. 순분 씨 부모님 산소 최고 명당으로 이장 준비해. 성물도 새로 하고 상석도 최고급으로.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날 초가집들은 그대로였지만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인수 힐링센터. 하지만 주변 산과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았고 계곡도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분의 집도 그대로였습니다. 겉모습은 옛날 초가집 그대로였지만 안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따뜻한 온돌, 깨끗한 화장실, 현대식 부엌. 하지만 순분이 아끼던 것들은 전부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아버지의 낡은 시계, 오래된 찻장. 그날 헬기가 마을 입구에 내렸습니다. 순분이 내렸습니다.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어머, 순분은 마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을이에요? 네, 순분 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순분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순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자, 개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테이프 커팅이 있었습니다. 순분은 어색하게 가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순분 이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순분 앞에 놓였습니다. 순분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장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제 고향이고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엄마 아빠가 묻힌 곳이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좋은 일 하는 거라 카이 열심히 할게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 제대로 모실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순분을 산등성이로 데려갔습니다. 어디 가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순분이 부모님 산소에 갈 때 다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계단도 놓여 있었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순분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새로 단장된 묘역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화강암으로 만든 상석, 아름다운 성물들, 그리고 깨끗하게 정비된 잔디. 엄마, 아빠, 순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순분이가 드디어 효도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좋은 데로 모셨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순분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부모님 산소에 풀만 뜯으며 찾아뵙던 순분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변변한 제사상도 못 차려드렸던 순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네, 순분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고마운 거예요. 네, 저는 순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분씨가 저를 살려줬어요. 두 번이요? 한 번은 산에서 목숨을 구해줬고 또 한 번은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걸 찾게 해줬어요. 뭐요? 사람다운 마음이요. 순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70평생을 돈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을 믿지 않았고 사랑도 몰랐어요. 심지어 제 조카까지도 제 재산만 노리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항상 경계했고 의심했고 외로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분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살려줬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순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순분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어요. 네, 재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순분 씨 같은 사람이요. 순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살릴 줄 아는 마음.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예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마을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힐링센터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실까요? 네. 산을 내려오는 길, 순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네, 내일 아침에. 그럼 언제 다시 와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순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우리 밭에서 나는 채소로요. 기대할게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힐링센터 식당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곳 만들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순분이 참 좋은 사람 만났네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는 순분을 바라봤습니다. 순분은 어르신들께 밥을 나눠드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순분의 집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떠날게요. 조심히 가세요, 회장님. 순분 씨도 몸조리 잘하시고요. 순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산속 마을의 밤은 고요했고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회장님, 네,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순분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고 뭘 보셨어요? 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디 회장님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순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순분 씨 눈빛이요. 눈빛이요? 네, 처음 저를 구해줬을 때 순분 씨 눈을 봤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계산도 없었고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순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순분 씨,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요. 순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제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순분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되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산속 마을에서 부자와 가난한 여인이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분이 작은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자기를 풀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이 나왔습니다. 길에 드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 가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저는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출발 시간입니다. 알겠네. 저는 순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순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헬기에 올랐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순분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박하게 천천히 마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새로 지어진 힐링센터, 깨끗하게 정비된 집들, 그리고 저 멀리 산등성이의 묘역.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그 말이 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헬기가 아니라 차로 갔습니다. 천천히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순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잘 지냈어요? 네, 센터 일이 재미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좋아하세요. 순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점심 준비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순분의 집 마루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김치,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다 우리 밭에서 난 거예요. 직접 키운 거라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정말. 순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센터에서 있었던 일,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 요즘 날씨 이야기,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였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회장님, 산책하실래요? 좋아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순분이 말했습니다. 저 나무 보이세요? 저기서 제가 어렸을 때 놀았어요. 그래요? 네. 엄마가 도시락 싸주시면 저기 올라가서 먹었어요. 혼자서요. 순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랑 안 놀았거든요. 말 더듬는다고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괜찮아졌어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산새들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순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이 좋아요. 외롭지만 그래도 고향이니께. 저는 순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자기를 바보라 불러도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사람. 순분 씨, 네,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올 거고요. 그리고 센터 어르신들도 계시고. 순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저야말로 고맙죠. 두 사람은 산 정상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네,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이 풍경이 제일 좋아요. 해질 때 순분이 무릎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것 같잖아요. 힘들었던 일도 슬펐던 일도 다 해랑 같이 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해랑 같이 지는구나. 그렇게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갈까요? 네. 산을 내려오는 길, 순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네, 저 하나만 약속받아도 돼요? 뭔데요? 순분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약속 지켜주세요. 물론이죠. 꼭 올게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순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곳도 나의 집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실도 고급 아파트도 아닌 이 산속 마을이 제게는 진짜 집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찾았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서라도 꼭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순분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을 오르고 마을을 걷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힐링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뿐 아니라 주변 마을 어르신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점심을 먹고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순분은 센터 이사장으로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말은 여전히 조금 어눌했지만
어르신들은 순분을 좋아했습니다. 순분이가 참 마음이 고우네. 저 친구는 사람을 대하는 게 참 따뜻해. 예전에 순분을 바보라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분과 함께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엄마, 아빠, 회장님 또 오셨어요. 순분이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요즘 센터 일 재미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건강해지셔서 기뻐요.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죠? 순분은 정성껏 산소를 닦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풀을 뽑았습니다. 회장님, 안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묵묵히 일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을 전체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순분 씨, 네, 행복해요? 순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에요. 다행이네요. 회장님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처음으로. 정말요? 네, 순분 씨 덕분에요. 순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했어요. 아주 큰 걸 해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네, 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모든 걸. 순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거, 바보라고 불리던 저를 이사장으로 만들어주신 거, 엄마 아빠 산소 좋은 데로 모셔주신 거 다 잊지 않을게요. 저도 잊지 않을 거예요. 순분 씨, 네, 순분 씨가 저를 살려주신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어주신 그 마음,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풍잎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늘, 천천히, 마치 축복처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려가야겠어요. 네, 산을 내려오며 순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달에도 오시죠? 물론이죠. 약속했잖아요. 평생 오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이요. 순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힐링센터에도 환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런 좋은 일 하시니까.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뭐요? 저는 순분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배웠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순분은 알았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조심히 가세요, 회장님.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순분을 봤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소박하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목숨을 나눌 줄 알고 순수한 마음을 지킨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박순분, 그 사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너머로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순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센터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있을 겁니다. 창밖으로 별을 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순분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분이 저를 구했습니다. 두 번이나. 한 번은 산에서 목숨을 구해줬고 또 한 번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분 씨,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언제나 그 산속 마을에 있을 것입니다. 순분이 있는 곳에, 진짜 부자가 사는 곳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